한국 같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아,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지. 이 모욕적인 대화는 술자리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한복판 미국 상무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제로 오간 말이었죠. 그들의 눈앞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로 거대한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500조 원, 700조 원. 한국에서 500조, 일본에서 700조를 받아내라.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다. 회의실 안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이 서명하면 한국도 꼼짝 못할 거다. 그래, 한국 따위가 감히 버틸 수 있겠어? 그들에게 한국은 한낱 작은 나라, 결국 굴복할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뒤 그들의 확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단 한 줄의 성명. 부당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충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순간 미국의 공장들은 멈춰섰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CNN 화면 속에서 분노한 미국 노동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까? 왜 한국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야 하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만, 호주, 아세안 국가들,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무시당하던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백악관은 침묵에 잠겼고 한 관료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미국을 뒤흔들고 세계 질서를 바꾼 한국의 선택.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이었어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무부의 공급망 전략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20년 넘게 정부에서 근무했었어요. 늘 책상 위에는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고 제 하루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미국의 힘을 믿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 결국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죠. 그날도 백악관 안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은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긴 타원형 테이블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기침을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소리가 벽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버튼을 눌렀을 때 대형 스크린에 커다란 숫자가 나타났어요. 500조 원, 700조 원. 이 숫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국에서 500조 원, 일본에서 700조 원. 우리가 이 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안쪽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숫자의 크기가 주는 무게 때문이었죠. 회의실 안쪽에 앉아있던 한 장관이 물었어요. 콜먼, 저런 액수를 요구하면 한국이 정말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몇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러나 제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이 IMF에 손 벌리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 한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회의실에서 울먹이며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장면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어요. 그때도 결국 우리 말을 따랐었죠.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는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는 결국 미국의 말에 굴복한다. 옆자리에 있던 엘리 노먼 국장이 말을 보탰어요. 맞습니다. 한국 수출의 절반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LG 다 미국의 목을 메고 있죠. 그러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일만 지나면 결국 항복할 거야.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갑게 대답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미국의 명령. 제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엔 분명한 그림이 있었어요. 일본은 곧 서명할 것이고 한국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따라올 거라는 그림이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당당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이번엔 다르게 나온다면? 만약 정말로 버틴다면? 저는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국은 작은 나라야. 작은 나라는 결국 굴복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스크린에 새겨졌던 숫자들 500조와 700조는 제 눈앞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붉은색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경고처럼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발표가 나가던 날 아침, 제 사무실에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발표는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중계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줘야죠. 잠시 후 CNN과 BBC, 로이터 통신까지 모든 화면에 커다란 자막이 떴습니다. 미국 한국의 500조 원 요구, 일본의 700조 원 요구. 붉은 글씨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기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리포트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 이 정도 충격을 줘야 효과가 있지.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총리실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죠.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었어요. 봐라, 내가 뭐랬나? 일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 제 옆에 있던 보좌관도 웃고 있었어요. 일본이 먼저 움직이면 한국도 금방 따라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일본이 서명하면 한국은 꼼짝 못해. 지난 30년이 늘 그랬었잖아.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죠. 부당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동맹을 빙자한 강요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거부한다고? 보좌관이 눈치를 보며 말했었어요. 그냥 보여주기용 항해 같습니다. 늘 하던 방식이죠. 며칠 뒤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저도 애써 웃으며 맞장구 쳤었어요. 그래, 맞아. 한국은 항상 그렇게 행동했었지. 앞에서는 항의하다가 뒤에서는 따라왔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가 주미 한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다는 속보가 들려왔어요. 제 보좌관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죠. 실장님,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서 예정된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주 통상협의까지 전부 연기했습니다.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라고? 그건 이상한데. 왜냐하면 보통은 겉으로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뒤에서는 실무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게 외교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판을 통째로 멈춰 세운 것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쇼일 뿐이야.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곧 달라질 거야.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저녁 뉴스 첫머리에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삼성전자 미국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 증설 중단.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배터리 공장 투자 보류.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속 화면에는 한국 대기업 회장들이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었어요. 국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 퍼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뭐라고? 기업들이 정부 편에 섰다고? 그건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보통은 기업이 먼저 정부를 설득하곤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한국이 정말로 거부한대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단호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늘 이렇게 말하지. 하지만 결국 기업이 굴복시킬 거야.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 공장을 버릴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울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거부, 재검토, 보류.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상한 보고는 아침부터 제 책상 위로 밀려들고 있었어요. 전화기도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죠. 실장님, 오하이오 공장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보좌관이 땀에 젖은 얼굴로 달려왔었어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산 라인 절반 가동 중단.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하이오 데이턴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고 노동자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았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타일러 그랜트 공장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일러,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실장님, 최악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반도체 칩과 배터리 셀이 전부 끊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36개 라인 중 18개가 멈췄습니다. 노동자 100명 이상이 무급 휴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차갑게 식었었어요. 무급 휴직자 100명이라고요? 하루아침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었어요. 우리 잘못이 뭡니까?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집에 가라고요? 애들 학비는 누가 내요? 대출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죠. 빨간색으로 강조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동률 52%, 무급 휴직 128명, 하루 손실액 470만 달러. 보고서를 읽을수록 숨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더 끔찍했었습니다. CNN 앵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 3,000명 채용 계획 전면 취소. 화면에는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울먹이며 말했었어요.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뭡니까?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 가족이 희생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한국이 이번엔 진심 같아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어요. 괜찮아. 늘 이랬었잖아.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다른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라인이 멈췄다. 라인이 멈췄다. 라인이 멈췄다. 그 단어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일 뿐이야. 한국이 오래 버틸 수는 없어. 그러나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던 빨간 숫자들, 52% 가동률, 3,000명 채용 취소, 470만 달러 손실. 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보좌관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재난 상황 같았죠. 보좌관 중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대만 경제부 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일방적 압박이라며 한국 편을 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대만이 한국 편을 든다고? 대만은 원래 미국과 안보 협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대만이 한국 편을 든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호주 무역부 장관도 의회 연설에서 동맹이라도 존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툭 치며 말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이 뭐라고 다들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보좌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었어요.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도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작은 나라들이잖아. 인구 5천만의 한국이 뭘 했다고 왜 이렇게 커져? 하지만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유럽연합도 움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라니. 그건 그냥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판도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었어요. 괜찮아. 이건 다 쇼야. 한국이 실제로 버틸 수는 없어. 곧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흔들리면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할 거야. 그러면 한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또 다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실장님,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규탄한다고요. 그 순간 제 포크가 손에서 떨어져 접시에 쨍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아세안 10개국 전부가?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었어요. 네, 필리핀까지 동참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에 가까운 동맹이었는데 그 나라마저 한국 편에 섰다는 건 충격적이었죠. 그날 저녁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하트 보좌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잠깐 흔들릴 뿐입니다. 한국 경제가 버틸 수는 없어요. 일주일이면 한국은 무너집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국 강경 대응 지속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죠. 아내는 집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거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었어요. 아니야, 한국은 작은 나라야. 작은 나라는 오래 버틸 수 없어. 미국을 거역한 나라가 살아남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에 자꾸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아침 일찍 출근했을 때 제 책상 위엔 빨간 표지의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서류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경제개발 긴급 보고서. 손끝이 저절로 떨리고 있었죠. 한 장을 펼쳤을 때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2주 전 52%였는데 지금은 31%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31% 절반도 안 돌고 있잖아. 보좌관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실장님, 오하이오뿐만 아니라 엘라베마, 미시간도 비슷합니다. 채용 취소와 무급 휴직자가 늘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집어들지도 못한 채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 신규 채용 3,000명 전면 취소. 직접 고용 손실 3,000명, 간접 영향 1만 1,700명. 연간 임금 손실 4억 2천만 달러. 지역 소비 감소 12억 달러 추정. 숫자들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정치적 쇼가 아니었죠. 미국 지역 경제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 공장장은 피곤한 얼굴로 보고를 이어갔어요. 차관보님, 지금은 37개 라인 중 25개가 멈췄습니다.
한국산 부품 14종이 끊겨 대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애써 차분하게 물었었어요. 일본이나 대만 부품은 못 쓰나요? 공장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규격도 다르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서늘해졌었어요. 3년 그럼 그 전까지는? 라인은 멈춰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화면 속 근로자들의 모습도 비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계 옆에 멍하니 서 있었고 한 여직원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 월급은요? 아이 학비는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CNN에서 제게 긴급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았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곧장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오하이오 공장이 멈췄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었어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생긴 작은 흔들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손을 들며 말했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원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 제조업 한국 부품 의존도 52%. 절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진행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도체 67%, 배터리 71%, 디스플레이 89%. 14개 핵심 부품 중 9개가 한국산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문제입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서 현실과 데이터가 겹쳐지고 있었어요. 오하이오에서 멈춘 컨베이어 라인, 엘라베마에서 취소된 3,000명 채용, 그리고 그래프 속 빨간 숫자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라인이 섭니다. 스튜디오가 정적에 휩싸였었어요. 카메라맨조차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열쇠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안도했었죠. 드디어 일본이 움직였군. 하지만 화면은 곧 일본 도쿄의 시위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을 배워라. 굴욕 협정 철회하라.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었고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총리 관저 앞을 막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하루 만에 19%나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며 속삭였어요. 일본의 선택이 독이 됐어 한국처럼 당당하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CNN 특집 프로그램에서 하나버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원칙이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맹은 이제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모델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다리는 무겁게 떨리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보좌관들의 얼굴은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워싱턴에서 근무했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20명 넘는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하트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대통령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림과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공화당 의원들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어. 저는 낮게 대답했었어요. 우리가 오만했어. 일본의 길을 따라가려 했던 건 실책이었어.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했는데. 하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었죠.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쥔 펜은 힘없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상황 보고부터 받겠소. 국무장관이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각국 반응이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고립되었고 한국이 국제 여론을 장악했습니다. 유럽연합, 아세안, 심지어 호주와 대만까지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대통령은 탁자를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 하나가 이런 판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어요. 밀러 차관보.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었어요. 예, 대통령님. 자네가 확신했지 않나?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라인이 멈춥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한국과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자세로요.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겠소. 내가 직접.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직접 사과 전화를 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백악관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 워싱턴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죠.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뉴스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이겼다. 대한민국 만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들이 옳았어. 존중받아야 마땅했어. 며칠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대통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잘못했소. 사과하겠소.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존중하는 동맹으로. 그리고 며칠 후 서울에서 열릴 협상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었어요. 한국도 지금 저 별을 보고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을. 24년 동안 저는 미국이 항상 최고라고 믿었었어요. 동맹국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급망의 열쇠, 원칙을 지킨 나라, 새로운 질서를 만든 나라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었습니다. 앞으로 동맹은 존중의 기준이 될 것이다. 작은 나라는 없다. 모두가 평등한 파트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